기각됐잖아요. 자, 한국당은 저거를 하기 위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밥을 굶고 아부통도 맞았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고 난 뒤에 특검을 어떻게 하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중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특검이 뭘 조사해야 되겠어요? 지금 전화기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놈이 경찰은 44명이라고 했는데 130명이 더 나왔어요. 174명이 조작을 했어요. 조작한 내용을 쌓으면 2,800kg라고 해요. 롯데 월드 2타워에 5,000개 높이로 쌓일 정도로 양이 많답니다. 그러면 60일을 하는데 특검이 저런 걸 해서 되겠어요? 노회찬도 잡아야 되겠지만 우선순위가 어느 거예요? 우선순위가 김경수가 당시에 문재인 캠프에 그런 걸 갖다 끌어들여서 선거에 개입시키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누구한테 보고를 해서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느냐. 한국 역사상에 유례없는 형태의 선거 조작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국정원 여직원이 무슨 댓글을 했다.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했다. 그런 것보다도 몇십만 개, 몇백만 개 많은 여론 조작과 선거 조작이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첨단 기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특검은 지금 뭡니까? 도변호사라는 사람이 오사카 총영사를 가기 위해서 아마 돈을 좀 냈을 거고, 그래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일 것 같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오사카 총영사로 가는 부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또 도변호사 친구가 경기고등학교 동창이 노회찬이니까 그게 어떤가?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국민들한테 뭐 새로운 거 하는 척 보이면서 본질은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60일이면 끝납니다. 지금 며칠째예요? 지금 30일이 다 돼가고 있어요. 언제 이거 수사합니까? 그래서 이 정부는 이런 문제들을 기술적으로 타고넘는 부분에 탁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죠. 실질적으로 테크닉은 보수 정권에 비해서 워낙 탁월합니다. 과거의 보수 정권에는요, 야권의 어떤 문제들이 등장해도 누구 하나 이건 총대를 메고 정리를 하면서 좀 피를 보더라도 국회 척결을 한다는 명분하에 정치판을 싹쓸이 하거나 이런 일을 아무도 안 하려 했어요. 왜? 굳이 내가 그거 할 것 없이 실력자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정치를 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당이 되어가지고 9년 동안 찬바람을 먹는 동안에 우리가 집권하면 싹 쓸어버리자. 적폐청산, 부패척결이라는 그 명목으로 정치판을 싹 쓸어버리자. 더 나아가지고 권력 기구들을 해체해버리자. 검찰도 해체하고 국정원도 해체하고 기무사도 해체해버리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해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안 먹혀지는 징조가 하나 나왔어요. 자기들은 굉장히 힘을 실어가지고 기무사 개헌 문건 문제를 터뜨려서 문재인이 흥분하면서 끌고 가는데 지금 이걸 일주일 동안 했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됐어요? 일주일 사이에 6.4%가 툭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물론 그 여론도 상당히 왜곡되고 이렇게 조작되었을 여론이겠지만은 추세가 폭락을 하고 있다. 5주째. 근데 이거는 1, 2%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6.4%가 떨어져요. 그러면 이 정권은 앞으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는 누굽니까? 청와대의 행정관. 탁현미가 아무리 탁월한 재능을 보이더라도 이제는 안 먹혀들 거예요. 자,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리사이클이라는 게 많이 있었죠.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극장에서 공연을 했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만약에 나훈아가 나와버리고 두 번째에 조용필이 나와버리면 그 다음부터 노래 부르는 가수를 누가 보겠습니까? 이 정권은요, 1년 2개월 동안에 나훈아 조용필부터 시작해서 남진까지 딱 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거를 해도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 전직 대통령 둘이를 갖다가 제일 먼저 집어넣고 있지 않습니까? 차례대로. 자, 이제 누가 깜빵에 간다고 해서 놀랄 일이 별로 있어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깜짝 쇼를 해서, 그리고 대북 쇼를 해서, 적폐청산, 한쪽에는 대북 쇼,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지지를 유지해왔지요.
그런데 안 되는 게 있죠. 죽어도 안 되는 게. 그건 뭡니까? 경제. 그거는 뭐하고 같으냐. 수학이나 과학입니다. 경제는. 이거는 건달이, 농땡이가 공부 안 하다가 하룻밤에 급속하게 벼락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실제로 운영해 보지 않은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경제를 끌고 가고 있다는 문재인 정권이 어디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이나 공정 성장이나 이런 소리를 하면서 이걸 밀어붙이고 있어요. 자, 지난주입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이재용을 만나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열심히 고용에 애쓰겠습니다. 저 군산도 네가 좀 책임지라 이랬죠. 이재용이 삼성이 군산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건 못 살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도 못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정권은 경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경제에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정권이 일자리 만든다고 작년하고 올해 얼마 쓴 줄 아십니까? 34조를 썼어요. 추경으로 14조 한 7, 8천억을 썼어요. 추경으로만. 살아납니까? 그거 나누어서 찢어발겨서 가져가봤자 여기저기 일자리 예산으로 나눠줘봤자 흔적도 없고 표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어도 경제를 살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렇게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이니 발악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올겨울쯤 되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에 워낙 이렇게 구조 개선을 하고 노조의 체질 개선을 해야 될 거를 못 했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못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했어요.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자, 한국의 상장 기업 중에서 30% 이상이 지금 이자도 안 나오는 은행 돈을 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감하게 문을 닫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노동자들 중에서 자기의 한마디로 실질적인 노동 생산성에 맞지 않는 오바된 정치 투쟁으로 받은 정치 임금을 드러내고 이러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의 임금이요. 미국의 엘리그마나 이런 데 뭐가 있습니까? 현대자동차가 있죠. 그것보다 30, 40%가 더 비싸요. 한국이. 일도 작게 하고. 이건 근본적으로 경쟁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있는 회사들 한국에 남겨놓은 제조 현장도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죠. 반도체 같이 기술이나 이렇게 품질 관리를 해야 될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스마트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과거 중국에 있다가 지금은 베트남에 있다가 그것도 비싸서 스리랑카나 인도로 빠지고 있잖아요. 삼성이 이걸 인도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경제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을, 불가능한 일을 자신들이 머리에서 한마디로 구상을 든 걸 가지고 실천을 하겠다고 지금 말도둑을 치는데 말도둑을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요. 언제쯤 끝이 나느냐. 올 가을 되면 아마 경제가 곳곳에서 곡소리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내년 봄쯤 되면 30대 재벌 중에도 수두룩하게 만회가 문 닫을 겁니다. 이제 그쯤 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닙니까? 동네 개가 있어도 문재인 탓이다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대북 문제요. 아니, 우리가 죽겠는데 이제 좀 그만이라 해라. 꼬라지도 보기 싫다 이럴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모르게 북한 선수단이 들어온 게 있죠. 뭐 들어왔어요? 코리아 탁구컵 한다면서 북한에 여자 남자 선수단이 많이 들어왔어요. 거기에도 몇십억을 준답니다. 뭔 돈을 주겠어요? 안 밝히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나 그 뭡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주겠지요. 자, 작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1,000억이 못 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모면하려고 빨리 쓰고 갔다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손을 댈 수가 있어요? 황교안 대행이 그걸 쓸 정도로 간이 큰 사람입니까? 그럼 누가 썼겠어요? 이 정권이 작년부터 대북 사업한다고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기들이 안 썼으면 안 썼다고 밝히면 되는데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밝히고 있어요. 자, 판문점에 이산가족 상봉한다고 얼마 줬어요?
8월 25일인가 한다지 않습니까? 32억 줬대요. 얼마 전에 북한하고 군통신선을 연결하는데 뭘 줬어요? 51개 품목을 유엔 허가를 받고 줬대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알아요? 벌써 트럭이 있습니다. 아니 군통신선 연결하는데 벌써 트럭이 왜 들어가고 휘발유가 왜 들어가요? 발전기를 떼야 된다면 경유가 들어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기름값이 높을 것 같습니까? 평양의 기름값이 높을 것 같습니까? 평양에는 1리터에 1250원 정도예요. 서울은 얼마예요? 1620원 하죠. 어떻게 세계적으로 석유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의 기름값이 서울보다 더 싸냐? 평양의 기름값. 그럼 무슨 걸 의미하는 겁니까? 제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 정권이 유엔에다가 우리가 북한하고 교류 협력하는 차원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라고 말한 게 몇 건인 줄 알아요? 7건이에요. 그 한 건당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입니다. 자, 이 사람들 지금 낮은 선봉에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자, 북한 전역을 다 경제특구를 만들어서 휴전선 일대도 만들어서 도로 놔주고 철도 놔주고 가스가 놔주고 전력 연결해주겠다고. 자, 근데 비핵화는 지금 앞으로 갑니까? 뒤로 갑니까? 비핵화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전 트럼프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말린 거예요. 그리고 4번에 유해라는 걸 넣은 것이 잘못된 거예요. 유해가 북한에 몇 개 있어요? 5,300개가 있어요. 자, 북한이 이번에 200개 유해를 돌려준다가 이제 몇 개로 들어졌어요? 35개라고 합니다. 그러면 5,300개를 다 돌려주려면 몇 년쯤 걸리겠습니까? 6월 말에 200개가 온다더만은 지금 7월 27일 날 35개 돌려준대요. 그것도 부당 7만 달러에 팔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싱가포르 협정에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을 넣고 판문점 선언을 따르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해 부분을 4번에 넣으면서 이거는 끝나게 됩니다. 비핵화는 절대 안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파는 데는 거래의 달인이지만 북한의 김정은이를 상대하는 거래의 쪼다가 됩니다. 제가 미국에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는 이기지만 아시아에 듣도 보도 못한 저런 독한 집단을 만나면 깨질 거라고 벌써 몇 달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깨졌어요. 이제 비핵화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끌고 와요? 11월 6일 날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되는 모양이니 안 되는 모양이니 끌고 가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북한이 이제 비핵화는 될 거라고 봅니까? 안 그러면 북한이 핵 보유국이 될 거라고 보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이제 이미 된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보유국이 되는 겁니다. 북한이 꼭 미국으로 핵을 한두 개 반입을 해서 폭파하는 쇼를 하고 창고에 넣는 쇼를 하고 IBCM을 폐기한다는 쇼를 하더라도 그건 시간을 끌기 위한 거지. 이제 북한은 핵 보유국이 된 거예요. 누구도 저걸 없애지는 못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폭격할 거라고 전파하는 사람들이 보수에 많이 계시는데 지금 폭격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안 하지요.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이 망할 때까지 한국도 핵을 가져야 되죠. 그럼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대의 수출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무역이나 이런 데 보복을 당할 수 있어서 안 된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술핵이라고 싹 갖다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을 보고 핵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핵 대 핵 균형으로 북한이 망할 때까지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저는 한 3년만 더 봉쇄를 하고 쪼아붙였으면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는데 북한이 언제 망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독재적인 능력이나 기술이 하도 탁월했어요. 3대 70년에. 지구상에 보지 못한 독재 기술을, 이 권력 장악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중국이 망해야 망합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동북권이 다 해방됐던 것처럼 중국만 망하면 북한은 그냥 무너져버리고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마 죽여버릴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 언제 망하냐?
지금 중국이 망해가고 있어요. 중국 경제가 세계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은 중국은 제가 볼 때 2, 3년이면 곳곳에서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이 북한 비핵화를 협상에 의해서 된다 이런 생각들은 아예 접었고 북한을 핵 대 핵으로 계속 몰고 간다. 자,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을 다 문을 열어줬겠어. 종전선언도 해버리고 평화협정도 해버리고 주한미군도 철수시켜버리고 북한하고 국가연합도 해버리면서 남한을 적화시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지금 미국 의회가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법안에 딱 붙여놨어요. 또 하나. 뭘 붙여놨냐? 주한미군은 비핵화와도 관계없다. 비핵화는 불법적 행위인 걸 다시 원상으로 복귀하는 거고 주한미군은 합법적으로 그전부터 한국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종전선언은 비핵화한 뒤에 해라고 해놨습니다. 상원님은. 결의해가지고 내년에 예산에다가 딱 붙여놨습니다. 수권법안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이 문재인하고 이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서있어 뭘 꾸미고 있겠어요, 2차로? 이제 7월 27일 날 종전선언을 하려 했죠. 판문점 정전협정 65주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불가능해지니까 9월 달에 유엔 총회를 할 때 김정은이가 9월 달까지 미국 유엔을 좀 돌려주고 동창리 엔진 시험장, 그거 트럼프가 6월 10일 날 이야기했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좀 이렇게 하고, 그동안 미국 국미에 맞는 척 쇼 한두 개 하고 난 다음에, 미국에 가서 유엔의 총회에서 연설하고, 백악관 가가지고 트럼프 만나서 2차 정상회담하고, 문재인이 쫓아가서 스위스 만나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미국의 의회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의회 들고 오라, 합의문.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켜버렸어요. 그거는 말로 기자회견에서 종전선언이지 진정한 종전선언이 아닌 겁니다. 불가능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있으면 트럼프가 어떻게 할 거라고 봅니까? 아, 이거 내가 김정은이한테 보였고 시진핑이하고 문재인한테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다. 더 끌려가다가는 내 죽겠다. 이런 쪽으로 방향을 돌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미련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발을 빨리 못 빼는 거예요. 이게 끝난 게임입니다. 그러면 미국이 발을 빼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에요? 냉혹한 사람이죠. 책임을 남한테 굉장히 덮어씌우는데 탁월하죠. 누구한테 덮어씌우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한테 속았다고 할 거예요. 그러고는 너네들 석탄 밀수도 하고 기름도 밀수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제재를 가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문 정권이 경제로 무너지는 것은 기본이고 대북 사업도 경제 무너지기 전에 끝나버릴 겁니다. 이 두 축이 무너지면 이 정권은 어떻게 돼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문 정권이 무너지니까 저거 보기 싫어 죽겠다 TV도 꺼라 이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저게 무너져도 그 밑에 있는 130명의 국회의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또 새로운 쪽에 붙을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의 보수의 이런 국민적 시각은 이기기가 어려우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고민, 일자리 고민, 또 주거 문제, 집에 있는 사람들,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세계적이잖아요. 그 다음에 입시 문제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고민들을 보수가 새로운 가치로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젊은 사람에서 이기지는 못하더라도 30, 40%는 얻고 또 젊은 여성들한테도 한 30, 40%도 얻고 이런 식으로 보수도 문화를 싣고 감성도 좀 담고 또 그런 이 서민들이나 원래 보수는 서민 보수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강남의 배신을 한번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남의 배신이 보였지 않습니까? 원래 650만 원 이상 소득이 되는 사람은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좌파를 더 지지한대요. 보수 지지층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250만 원에서 한 400만 원 사이가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아주 낮은 사람은 좌파, 소득이 좀 높은 사람은 또 좌파입니다. 그 사이가 보수예요. 그러면 보수가 어디에 타겟팅을 해야 되겠어요? 그야말로 서민 보수, 그리고 중산층 이런 사람한테 타겟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보수의 정책들이 과감하게 전환이 되고 저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득권의 심부름꾼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트루스 포럼도 하고 이런 포럼이 여러 개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모여서 또 정당을 만들어서 보수에 압박을 하고 자극을 줘서 그래서 보수가 변화하도록 만들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총선이 2020년에 있고 그 다음 대선이 언제 있어요? 2022년에 있잖아요. 시간이 많아요. 그 사이 중요한 선거도 없습니다. 문재인 망하나 안 망하나 걱정을 하지 마세요. 제가 보증을 합니다. 제가 아무도 트럼프 안 될 때 1년 전부터 트럼프가 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바꾸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문재인은 망합니다. 문제는 문재인은 망하는데 문재인 망하는 것이 보수의 승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시간이 많을 때 보수가 바닥을 뒤집어서 그동안에 보수가 관리하거나 보수가 끌어들이지 못했던 집단들을 설득을 하고 보수의 가치나 이데올로기를 바꾸고 포용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젊은 군들을 너무 몰아주고 있어요. 그들을 끌어안으려고 하십시오. 그래서요, 보수의 기반을 넓혀서 이제 보수가 정말로 좀 변화했다라는 상황이 되면 저절로 권력은 차지해 와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일은 뭐가 있겠어요? 누구는 몇 년 보낼까? 누구는 몇 년 보낼까? 이런 것만 남았습니다. 저 사람들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이런 식으로 과거 청산을 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중에 그보다 몇 배 당할 수 있는 짓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당분간 선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 정도 망하는가 안 망하는가 속이 상해 죽겠다 보수가 찌질이 된다 이런 걸 하지 마시고요. 생산적으로 보수를 어떻게 바꾸어 갈 거냐,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 일자리가 없는 시대에 보수의 이데올로기를 뭘로 만들어 갈 거냐 하는 고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시간이 지금 다음 스케줄도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모자랍니다. 근데 질문을 한 두 분만 혹시 있으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황장수 원장님의 소장님의 그 강의 들으니까 한마디도 빼놓을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질 게 없이 다 소화가 되고 너무 시원시원스러운 것 같아요. 그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저도 많이 봤는데 오늘 이렇게 직접 스킨십을 가지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주 쏙쏙 들어오고 지금 해답이 다 된 것 같아요. 저도 6.13 선거 끝난 다음에 너무 절망이 돼가지고 너무 막 아주 다운됐었는데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니까 정말 우리가 포럼의 가치가 있고 또 이런 거를 아까 말씀대로 여러 단체에서도 진정 배우는 깨닫는 이 포럼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 한마디도 떨어질 게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 이렇게 되고 보수에 대해서도 참 그동안에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참 어떨 때 보면 자한당에 가는 걸 믿기도 하면서도 또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대변인 노릇을 할 거냐 그 마음고생한 거 말하면은 정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유진유 박사님께서도 오셨지만은 그동안에 이걸 위해서 28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또 부르짖었던 그런 분도 계십니다. 이 정도로 간절한 적인데 해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우리 황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이제 해답이 보이는 것 같고 또 정말 문제는 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 깨어났을 때 그게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대 교트루스 포럼의 트루스라는 말이 좀 더 우리는 더 가치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거는 모든 거는 트루스의 개념을 다 버렸을 때 그걸 떠났을 때 이게 좌나 우나 좌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도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멀리 떠나서 우리 황 선생님께서 열변을 토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게 되고 결국엔 트럼프도 결국엔 트루스를 멀리 떠나니까 저도 지금 아까 말씀대로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 생길 정도입니다. 이게 아마 우리 모두에 다 공감하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제가 좀 말이 길었는데 하여튼 저도 너무 감동이 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한 번 더 우리 참 동의하고 감사하니까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고, 예, 우리 저 유튜브 짤막하게 해주세요. 예.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김용선입니다. 우리 황당수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몇 년 묵은 치증이 확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새로운 그 정치 세력이 생겨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태극기 집회를 하셨던 우리 애국 국민들이 그 시민단체가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그 질문 좀 하고 싶어요. 참고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 황장수 저 친구가 정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말을 막 할 수 있는 이유가 정치에 전혀 뜻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에 말을 막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한국당이 이번에 비대위를 거치고 개가천선을 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내려가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도 지지율이 또 올라갈 거예요. 오늘 벌써 한 20%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바뀝니다. 그러면 뭔가 하면 꼭 새로운 세력이 모여서 정치를 해서 성공하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한국당이 변화하도록 내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내기 역할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서 보수가 단체들만 모여서 비슷한 형태로만 가게 되면요. 지금도 보수에 태극기 하시는 분들이 단을 하나 만들었지만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냐 부정적인 효과가 있냐 보면 저는 뭐라고 말씀하기 어렵지만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별로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어떤가 하면 정말로 사심이 없는 보수에 좀 인텔리 대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요. 그게 뭘 경쟁을 해야 되는가 하면 가치 경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당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해서 자극을 줘가지고, 그래서 여차하면 우리도 지역구마다 전국 후보를 내서 너네도 떨어지고 우리도 떨어질 거니까 너네들이 총선이나 대선에서 우리의 가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야 발전을 하죠. 정당을 보고 그냥 부탁을 하거나 하소연을 해서 스스로 바뀌는 정당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무조건 한국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저 당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보수 내부에서 자극을 줘야 됩니다. 미국에도요, 아까 말한 티파티가요, 지역의 경선에서 공화당 내부의 강력한 후보들을 똘똘 뭉쳐가 다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명의 보수 운동가가 공화당에 휩쓸한 사람을 잊어버리는 일들이 곳곳에 나서면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공화당이 그들을 무시하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준비를 저는 이 보수 내부에서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